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현실의 참여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두 번을 통해서 시의 어떤 구체적인 작품들을 좀 배워오면서 어떻게 시를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작품들을 또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적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많이 보셨던 작품이죠. 풀이라는 이제 그 제재는 자연물이잖아요. 그 자연물에 바로 의인화를 시켜서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의 속성이 일단은 뭔가 있겠죠. 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풀들은 바람에 굉장히 잘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밟아도 다시 잡초 같은 풀들은 이제 막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강인한 어떤 생명력들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을 대입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첫 번째 이제 풀이 눕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원에서는요. 풀이라는 시에서 풀이 눕습니다. 자, 이 눕는다라는 건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되겠죠. 그럼 자, 풀이 왜 누울까요? 눕는 이유는요, 2연에 나와있죠. 비를 몰아오는 동풍.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눕고 울었습니다. 자, 눕고요 또 운다도 나오죠.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날이 흐려서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날이 흐려서. 자, 역시 어떻습니까? 날이 흐려서 역시도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죠. 그럼 1연은 결국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의 풀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 풀은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뭐합니까? 눕고 울기만 합니다. 뭔가의 저항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풀의 뭡니까? 수동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자,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자, 더 빨리 먼저에 표시하겠습니다. 더 빨리 먼저. 자, 이 단어들은 부사어죠. 이 부사어들을 통해서 자, 더 빨리 눕고요. 더 빨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울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당했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울어. 때리면 맞고 흔들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먼저 울고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태도에서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하겠다는 거죠. 능동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의 표현법이겠죠. 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표시. 자, 풀이 눕는데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발밑까지. 일단은 풀이라는 대상은 발목이나 발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풀은요, 울 수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의인화가 된 표현이겠죠. 그 의인화를 통해서 풀이 누울 때 발목까지, 발밑까지. 그러니까 풀이라는 대상을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발밑까지 누운다는 건 그만큼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련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점층적입니다. 점층법이죠. 자,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련이
강화되는 거예요. 시련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자, 이것도 뭐예요? 아직 능동적인 태도를 얘기하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러나 자, 능동적인 태도지만 마지막 행을 보면요.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어떻게 해요? 눕습니다.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적 현실은 어때요? 부정적 현실의 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현실에 그냥 막연하게 당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의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풀이라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그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바로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쓰세요. 주제는요 바로 우리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풀을 의인화해서 우리 민중에 비유한 거고요. 그 민중이 끈질기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태도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이 쉽게 바뀌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죠. 바뀌지 않을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 주제의식 써놓고요. 자, 운율감을 보세요. 운율 형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얘는 운율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죠. 자, 풀이 눕는다. 그 다음에 울었다. 다시 누웠다. 눕는다. 일어난다. 눕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의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 특징적인 거 의인화가 있었죠. 의인법이 있었죠. 그리고 반복이 많았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층이 있었고요. 그렇죠? 의인법, 반복법, 점층법. 그 다음에 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현재형 어미의 사용이 나옵니다. 현재형 어미의 사용. 자, 이런 식의 표현상의 특징들이 풀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은 바로 뭐였습니까? 태도의 변화. 어디에서 어디로요? 그렇죠.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의 태도의 변화가 시상전개 방식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세요. 풀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데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든지 이성부의 별한 작품이 나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정철의 관동별곡은 정철이 관동지방을 이렇게 순시를 하면서 쓴 기행가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관찰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관찰사라는 건 지금의 도지사급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어떤 풍경이 있으면은 그 풍경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 마음이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자, 옆에 볼게요. 풍운을 언제 얻어 3.15를 드러난다.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 할 때 이 음해의 이온풀이라는 것은요.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은 그늘진 벼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나 동풍, 자, 날이 흐려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풀, 시든 풀은 바로 여기서의 풀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온의 음의 이온풀이라는 것은요 바로 부정적인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든 풀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내고 싶다라는 표현이 바로 애민 정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작품은요, 이성부의 변대. 변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표시해놓고요. 햇살 따가워질수록이 또 여기서 비동풍에 해당이 되는 거죠.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자,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이 변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태도가 약간 다르죠. 바로 뭡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대의식, 민중의 연대의식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요, 바로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그 의인화된 대상인 민중, 그 민중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뒤에 있는 작품 볼게요. 김수영의 눈입니다. 자, 계속 이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나오는데, 일단은 김수영 하면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이제 참여 시인으로 보면 되겠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인이었고요. 이분의 시 속에는 바로 그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시도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눈은 살아있다가 몇 번? 3번 반복되고 있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고 있죠. 그래서 점층법입니다. 반복과 함께 점층법입니다. 눈이 살아있대요. 눈이 살아있대요.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이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2연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쵸? 기침을 하자는 겁니다. 1연에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눈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1연과 2연의 핵심입니다. 3연으로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죽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영혼과 육체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대상이겠죠. 그 대상을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눈에 지금 보면은 1연과 3연에서는요, 바로 이 살아있다는, 즉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침을 하자. 나와 또 역시 이연과 또 유사하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자, 마지막 핵심이 나오죠. 이 가래를 마음껏 뱉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눈이 살아있는 이 눈 위에다가 기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버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뭡니까? 가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슴 속에 끼어있는 더러운 것. 근데 가슴 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불순한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더러운 것은 사상이나 또는 감정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다가 버리자는 겁니다. 근데 왜 눈에다 버릴까요? 자, 그 눈이라는 것은 하얀색, 생명력이 있는 하얀색의 순백이죠. 여기에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버리니까 어때요? 가래가 부각이 되겠죠. 즉, 이 더러운 것이 그냥 스리슬쩍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뱉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바로 이 기침의 행위, 이 행위가 젊은 시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실천적인 태도, 바로 실천적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요, 이 젊은 시인을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시인 자신,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젊은 시인이라고 대상을 명명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만약에 시인 자신이라면은 이 하자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시인의 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로 뱉어내겠다. 더 이상 이제 가슴에 묻어두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시는요, 자,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는요, 바로 눈의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눈의 생명력에 바로 가래를 뱉음으로써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정화하고자 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운율상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역시 반복이 되고 있죠. 뭐뭐와 자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다도 있고요. 즉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표현상의 특징에는 뭐가 있었죠? 자, 처음에 점층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층과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어조요? 그렇죠. 청유형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무엇을 드러낸다? 그렇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화자 자신으로 보면 의지가 되는 거고요. 다른 인물로 본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를 격려하는,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참여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걸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김수영의 시, 눈의 중요성 해가지고 이 시에서 눈은 중의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랬고, 자, 눈은 안의 의미와 설의 의미로 설명된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표현에서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안이며 마당에 떨어진 이런 표현에서는 깨끗함과 순결성을 상징하는 설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한마디로 이 눈은 살아있다 할 때 그 눈이 나의 눈, 그러니까 보는 안목, 이것이 살아있다. 현실을 보는 눈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 떨어진 눈. 그러니까 원래는 마당에 떨어진 눈을 의미하면서 쓴 시가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동음이어가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안목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김수영의 시의 눈과 그 다음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라는 두 시에서의 공통점이라는 걸 6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냈다라는 거, 의인화의 기법을 통해서 일단은 드러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시인이죠. 김수영의 사령입니다. 얘는 수능에도 한번 나왔던 작품이고요.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 이후로 많은 그 출판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령의 뜻은요, 죽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사령.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활자와 화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활자는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대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활자라는 건 글자를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언론들은요, 목숨 걸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을 그냥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이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이제 두 번째, 벗이 나옵니다. 벗 역시 나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즉 벗도 나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조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벗은 결국 활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 저 돌벽 아래 잡초,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 고요함, 이 고요함, 그대의 정의, 우리들의 섬세, 도까지 다 묶어버리세요. 거기 이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것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라. 자, 이 부분이죠. 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행동이 죽음에서 나와요. 이 욕된 교회에서, 자, 이게 그래서 핵심인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자세입니까? 바로 나의 자세겠죠.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건 말은 이제 막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자아입니다. 이때 실천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항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자아.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슨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반성적 태도입니다. 자, 이게 다 반성적 태도의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화자가 뭐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 마지막에는 뭘로 바꿨어요? 이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 그대도 역시 누굽니까? 벗, 활자와 동일한 대상. 우스워라, 별표 칠게요.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우스워라 나의 영은, 그대와 또 이제 나의 영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나의 영을 우스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걸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거, 그렇죠? 이거를 자조적이라고 그러죠. 자조적 웃음입니다. 결국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령이라는 시는요, 결국 그 옆에 주제를 보세요. 불의에 적극 항거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입니다. 바로 19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을 살아가면서 그 독재 정권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어요. 되게 창피해. 이 어떤 창피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신문 기사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내가 발견했던 그 사람, 내가 도와주지 못했는데 변사체로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나는 뭘 했던 것일까? 이런 글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도와줄 걸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의 손가락질이 무섭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어떤 댓글, 이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못난 모습을 쓰지 못합니다. 일기장에는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는 썼어요. 왜 썼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욕해라? 아니죠. 바로 시 안에서 자기 반성적 태도는요, 표면상으로는 자기 반성적 태도가 맞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현대인, 이러한 지식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한 2년 했나? 2년 했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너무 막 괴롭고 이래서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고, 그래서 뭐 시간 남으면 또 PC방도 가고, 그래서 시험이 막 다가올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떨다가 결국에 2년 동안 한 번도 못 붙었어요. 뭐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제 얘기일까요? 물론 제 얘기, 진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 바로 듣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게, 이 사령이라는 시는요, 바로 시인의 모습, 또 작가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모습이요? 그렇죠?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주제 써놓으세요. 이면적 주제는요, 바로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에 대한 비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에 대한 비판.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이라는 시도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셨겠지만 참회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윤동주 시인 하면은 어느 시대를 또 떠올려야 됩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 일제강점기의 저항신, 윤동주와 이제 우리가 세트로 항상 가는 시인이 누구죠? 이육사입니다. 근데 이육사는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면, 윤동주는요, 처음에 시의 처음 부분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아가면서 자기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요. 그 반성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저항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단순한 저항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저항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 의지는요, 바로 희생자적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세모 쳐야 되겠죠? 구리거울은 일단은 무언가를 비춰야 되는 대상이지만 녹이 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녹이라는 것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결국 그 구리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 욕되다. 근데 이게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표현했죠. 그 어느 왕조의 유물은 바로 뭡니까? 일제강점기의 우리 모습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자, 이런의 내용은 시인의 이런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욕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이 빼앗긴 조국에서 살고 있지? 아니, 왜 내 조국을 빼앗겼지? 이런 어떤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윤동주가 이 시를 썼을 때가 보니까 24년 1개월, 우리 나이로 한 25살이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25이라면 정말 지금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나이 또는 그 밑에도 가끔 있겠지만 거의 그 나이 또래죠. 이 나이 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취직 걱정에 쌓여있는 그런 것이 더 크죠. 하지만 윤동주는요, 그런 걱정보다는 바로 조국을 걱정했습니다. 참 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그런 부끄러운 고백 표시할게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즐거운 어느 즐거운 날이라는 건 아직 정해져 있는 날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광복을 의미합니다. 즉 광복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라는 반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부끄러운 고백이 바로 뭐예요? 이연이죠.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아, 나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뭐 했었냐? 아, 나 지금까지 뭐 하고 놀았지? 아, 나 뭐 한 거야? 아, 좀만 열심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나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생각 자체를요, 2년 뒤에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붙는 날, 그때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날, 이러는 거죠. 아, 2년 전에 그때 내가 왜 그런 바보같이 고민만 하고 있었어. 그냥 그때 그 고민할 시간에 한자라도 공부했으면 내가 이 2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런 불평, 불만, 후회 이런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는 태도를 바꿉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여기다 별표를 칠게요. 밤이면 밤마다. 자, 밤이 한 번이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계속 반복되는 밤, 일제강점기의 연속, 실현과 고난의 연속, 상징적 의미가 되겠죠. 일제강점기 그 연속된 상황을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랬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자, 손바닥으로 닦는 건 이해되지만 발바닥으로 닦는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닦는다는 겁니까? 열심히 닦는다는 거죠. 아주 막 힘을 들여서 닦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자, 지우면은 막 깨끗하게 지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었으니까 그것을 막 지우면은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누구야? 바로 나죠. 왜? 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나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표시할게요. 일단 운석이라는 건 별똥별을 얘기합니다. 항상 죽음을 상징하죠. 운석은 결국 죽은 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예요. 거기를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니까 바로 누구예요? 화자 자신. 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에요? 결국 자기가 이제 실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죽음을 각오한 무슨 태도? 희생적 태도. 자, 어디까지 일단은 1, 2, 3연까지는요. 바로 자아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4연, 5연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태도요? 그렇죠. 희생적 태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화자는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화자는 바로 실천적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윤동주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 두 분 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위대한 사람이 꼭 될 수는 뭐 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공무원이 되셨을 때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요.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잘 갖고 꼭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보세요.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자아성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아성찰을 통한 저항의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아성찰을 통한 저항의지. 자, 운율감은 뭐가 있죠? 운율감은요, 뭐뭐했던 가, 뭐뭐한 다, 뭐뭐하 자의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가군이 형성되면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다지도 욕될까? 의문형 진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 다음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런 식으로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현재 처지,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복법 있죠. 반복이 역시 밤이면 밤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도 돼 있고요. 자, 뭐뭐 하자. 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무엇? 그렇죠.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화자의 의지 강조. 앞에 시에서도 우리 배웠었죠. 청유형 어미를 통한 화자의 의지 강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동주 씨의 또 우리 시상 전개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윤동주 씨의 시상 전개는 항상 뭐가 변합니까? 태도가 변합니다. 태도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 없죠 이제 그러면요. 그래서 참회로까지 일단은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들의 주제를 다시 한번 따져본다면은요,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풀, 그 다음에 눈, 사령, 그리고 참회로까지 이 시들은 사회 현실의 참여를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실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도 있지만 자기 반성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바로 그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을 느낀 뒤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희생적 태도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요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보다는 잠깐 여기서 끊고 8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쭉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